여론조사를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자구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자, 오늘은 여론조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시간이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오늘 의문을 풀어야 돼요. 저는 그래야 갑니다. 안 풀리면 오늘 그냥 9시 10시까지 계속 갈까 이 자리에서. 좋네요. 네. 그래요? 출연료 추가되나요? 계속 올라가네. 끌려 나가겠지. 이수경 선생님 하셔야 되니까. 네.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럴까요? 응. 선생님 여기 할 때 전 옆에서 있고. 선생님은 저를 좋아해요. 그러십니까? 네. 예. 방송을 2월에서 거기서 계속 하는 거죠. 2월 괜찮네. 네, 4인조로. 투 PD 체제가 되는 거죠. 민경남 이지. 민 PD 얼굴이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좋네. 안 좋아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헌재에서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 아는 거지만 이론적으로는 아직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냥 봤을 때 사유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보다는 중한 건 맞는 거잖아요. 혐의가. 그렇죠. 네. 그때는 그냥 직권남용, 뭐 K재단 비리재단. 그때 뇌물도 없었어. 그러니까 심지어 탄핵 때는. 우리가 이걸 법적으로 보더라도 뭐 직권남용에 따른 형벌과 내란죄는 지금 형법이 지금 51조인가요? 네, 형벌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죠. 이거는 내란죄가 인정이 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대통령이라는 딱지는 안 붙잖아요. 이게 만약 인정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속에 내란 대통령으로 딱지가 찍혀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내란 정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란이냐 내란이 아니냐는 매우 민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원과 내란이냐 내란이 아니냐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유는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얼핏 딱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국회 통과됐을 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통과됐을 때 여론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떨어져야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네. 근데 윤 대통령 탄핵 의결 뒤에 지지율을 보니까 올랐죠. 일단 그거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숫자. 그렇죠. 지금 이제 보통은 직무 정지가 되면은 조사를 안 하는데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이건 이제 탄핵소추 가결 이후죠. 무선 RDD 자동답 조사였고 이 조사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긍정평가가 24.2인데 24.2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 가결되기 전보다 더 올라갔어. 4.8%포인트니까 5% 가까이 올라갔죠. 10%에서 20%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부정평가는 73.9%인데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지역별로 이제 연령별로 나올 텐데 두 가지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자,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제가 알기로 9%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탄핵 그렇죠. 가결 그때는 뒤에. 쭉 내려갔던 게 뭐냐면 그때를 이야기하자면 망연자실이죠. 그다음에 속수무책. 그러니까 쭉쭉쭉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라고 해서 왜냐면 보수 자체도 갈라졌잖아요. 그때는. 뭐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상 탄핵 찬성 세력의 이 집권 여당이 사실상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번의 경우에도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몇 명인지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무기명이기 때문에 찬성을 했다 통과됐지만 이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학습 효과. 8년 전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걸 중진들은 고스란히 기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인물들이 뒤섞여 있어요. 8년 전에 찬성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이 뒤섞여서 공통점은 뭐냐.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다 무너진다. 이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지층들도 TK나 PK나 연령대로 보면 7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때부터 명태균 때부터 부정이 많아져요. 갤럽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가 비상계엄 선포되면 70대 이상도 더 빠질 줄 알았는데 70대 이상은 더 올라가. 지지율이. 그건 왜냐하면 학습 효과에 따라서 붕괴되면 안 된다는 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였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이 공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도 하나가 있죠. 충격과 공포라는 책이 있잖아요. Shock and Awe. 이 책을 보더라도
그 드러나지 않은 공포에 대해서 다가오는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전 국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보수 기반의 유권적인 두 가지 트라우마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이게 작동을 한 거죠. 김수면 평론가의 분석을 좀 들어보죠. 뭐 큰 틀에서 두 가지 측면은 다 배종찬 수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 특별히 더할 게 있을까 싶은데 일단 태세가 그때하고 많이 다르죠. 그때 일단 또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건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경우는 그때 뭐 터지자마자 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는 최순실 누가 몰랐어 다 알고 있었어 뭐 이런 한마디로 균열을 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약속한 것처럼 그 국민의힘도 12명 찬성표 빼고는 다 사실상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시 안 당한다. 이렇게 도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한국 정치에 형성된 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게이트 때는 그 틀이 무너졌죠. 일시적으로나마 무너져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들도 상당히 돌아서는. 뚝이 무너졌는데 지금은 버틴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이 층들한테는 잘 다가오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내란이냐 아니냐로 여론조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탄핵 찬성 반대보다는 내란이냐 아니냐가 조금 더 격차가 줄어듭니다. 그 말인즉슨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 일부도 내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없진 않은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러면 탄핵에 반대하는 쪽은 오죽하겠는가. 그러니까 이들의 인식에서는 이건 절대 내란이 아니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이 학습 효과까지 감안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돼도 그 판단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 층에서는 이거는 그냥 정치 공세 때문에 수사기관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던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이 층에서는 강하게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덕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재 상황이. 방파제가 박근혜라는 방파제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이 층에서는. 자 그러면은 최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도 잘 응하지 않고 탄핵 심판에도 응하지 않고 친구인 석동원 변호사가 이제 계속 나와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고 이거 일각에서는 여론전을 통해서 지지층 결집하는 거다. 그러니까 12월 12일 담화 때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대통령의 전략이 나름대로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다라는 일각의 분석인데 맞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년 전과 다른 상황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8년 전 상황하고는 엄연히 다른 건 지금은 이제 군이 상당히 개입이 돼 있어서 군 관계자들이 연일 뭐 체포되고 구속되고 또 수사받는 상황이잖아요. 한편으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드러냈어요. 하지만 이제 얼마나 그 효율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영향을 지지층들한테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8년 전에는 말 그대로 속수무책 또 지리멸렬 그랬다면 지금의 경우에는 학습 효과도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당이 일단은 받쳐주잖아요. 당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격됐어요. 분리됐단 말이에요. 탈당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하나가. 대통령이 뭐 탈당을 하나요? 아니면은 대통령이 내란에 대해서 인정을 하나요? 그렇다고 해서 탄핵 반대하는 의원이 85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석동현 지인을 통해서 친구죠. 일종의 법률 자문 격을 통해서 지리한 이제 법리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한국갤럽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찾아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까지 전후로 6주간 4에서 5%.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6배거든요. 대여섯 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5배 정도. 그러면 근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뭐 기계적으로 볼 수는 없죠. 뭐 숫자만. 아니 그러니까 그 4%라는 거는 박근혜 4%는
한국갤럽이었고 예. 이게 전화 면접이었어요. 뭐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좀 높게 나오는 거는 예. ARS다라고 예. 하는 점. 그러니까 네. 그거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높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버티고 법정 투쟁하고 이렇게 간다라는 건데 그 전략을 유지한다라는 건데 네. 본인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텐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그래도 몇 배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예. 이거 잘 버텨가지고 나중에 또 결정적 국면이 오면 예. 떠났던 표도 다시 돌아올 거다. 예. 물론 저는 그건 착각이라고 보지만 예. 네,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혹시 이런 생각도 할까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지도가 4% 5%였으니까 헌재에서도 말이야 일방적으로 밀렸는데 나는 말이 한 25% 정도 버티면 그리고 내가 법정 나가서 공개 변론 잘하고 그래서 막 30% 가까이 가면 헌재도 나 못 내칠 걸 이런 생각도 할까요 혹시?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현재의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 능력이 법조인으로서의 판단 능력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내놓고 있는 입장들을 보더라도 답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국회 병력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럼 본인이 잘못이 없으면 그때 철수 명령을 내렸던가 했을 텐데 뭐 그런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희망 섞인 그런 생각들로 이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그때 탄핵을 기각을 자신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내부적으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죽하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참 이게 역사적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때 8년 전에 탄핵 당시에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탄핵 때의 경험을 지금 그대로 되살리고 있다, 소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 전광판을 안 보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지금 여론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또 윤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 아이러니인 게 차라리 이 여론을 진작에 좀 일찍 살폈더라면 근데 지금 다른 것보다는 윤 대통령 머리 두 글자에는 내란이 들어가 있어요. 내란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아닌 것만은 다투어 볼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핵심으로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비슷한 결인 것 같은데 정당 지지율 좀 보죠, 배 소장. 그렇죠. 정당 지지율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리얼미터 우리가 스트레이트 뉴스 소개를 해드렸고 갤럽을 소개해드렸을게요. 예. 갤럽이 이제 지난주에 한국 갤럽이 자체적으로 17일부터 19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보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이 24%, 민주당이 48%로 더블이네. 인비더러 한국 갤럽 기준으로 가장 큰 격차가 나고 있는데 이런 격차는 다른 조사에서도 뭐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더 큰 격차가 날 정도입니다. 근데 좀 짚어볼 부분은 있어요. 뭐요? 방금 전에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것도 주목을 했지만 정당 지지율도 더 안 내려가요. 버텨요. 그러니까 직전 조사가 24인데 탄핵소추 가결되고 난 이후에도 24예요. 이것도 비슷하게 작동되는 거예요. 자, 앞서 우리가 소개해드린 조원시나의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24.9, 한국갤럽의 지지율이 24.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보수가 버티는 힘은 한 25% 내외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더 얼마나 버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게 맹점이긴 해요. 그런데 버티고도 있다. 이 점이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하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민주당이 최대한 서두르는 이유는 뭐냐. 벌어졌을 때 빨리 물이 들어왔을 때 져야 되는 것이 정치 전략상 민주당은 효과를 거둔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조금 버티면서 정치적인 반사이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나 대통령 쪽에서는 호재가 될 만한 건 없다 하더라도 민주당 쪽에 좀 문제될 만한 게 너무 또 민주당이 거치게 밀어붙이다 보면 역풍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걸 보고 국민의힘이 큰일 났네. 민주당이랑 더블 스코어네.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야 버티고 있어 25 이걸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당위로 치면은 반성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뭐 지지율이 안 내려가도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를 봤을 때는 뭐 당위를 떠나서 버틴다. 버티고 있고 앞으로 올라갈 거다.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더 큰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지라고 만화 대사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아마 그 생각은 오래된 생각일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역대 공직선거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을 얻었던 것이 2017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나갔을 때 그때도 홍준표 후보는 마치 그 여론조사가 잘못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여론이 안 좋았다가 그나마 올라가가지고 막판에 24%로 끄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24%였어요. 국민의힘이. 근데 그때는 사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이렇게 표가 분산될 요인이 있었는데도 24%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3당이 거의 뭐 몰락을 하고 있는 제3지대가 팍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 요거는 알짜로 챙겨 가는 표고 앞으로 더 굴러 들어올 것이다. 이 한국갤럽 조사도 보면 무당층 빼고 분모를 80 정도로 계산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0좀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마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대선에 못해도 30 몇 % 나온다. 잘하면 40%또 넘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 더 지나면은 역전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 네. 자, 핵심 지지층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TK 지역 좀 볼게요. TK 지역 정당 지지율 보면요, 배 소장.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이 동률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안 들어도 그럼 되고. 국민의힘에서 빠진 지지율이 민주당 안 가고 무당에 남아 있는 그렇죠. 건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결국 이제 빠지긴 빠졌어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못한다는 이 정서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거죠. 빠져나간 유권자들의 응답은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실망,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이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빠져나간 것에 대한 실망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통합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나가고 홍준표 시장은 또 권태 중대를 노리고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니까 이게 뭐 무당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거겠죠. 방금 전에 김행국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게 민주당 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여전히 TK 쪽에서는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과제는 그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막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는 데서는 이제 뭐 손사래를 쳐요. 정말 이거 너무한다. 자꾸 뭐 툭하면 이재명 대표 이야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정서는 국민들의 정서는 그게 또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볼게요. 요거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갤럽에서 17일에서 19일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전화 인터뷰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직책이란 존칭 빼고 합니다. 이재명 37, 한동훈 5, 홍준표 5, 조국 3, 오세훈 2, 김문수 2, 유승민 2, 이준석 2, 안철수 1, 우원식 1. 자, 수민킴 여기서 뭘 제일 유익 있게 봤어요? 관심 있게. 일단은 이제 이재명 독주다. 이거밖에는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깨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예, 평소에 하던 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권에 일정 부분 공백 상태가 생겼다고 해도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대선 때는 국민의당 바른정당이나 다른 선택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와해됐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급하게 뭘 대체를 한다거나 이러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전국이 어떤 여론의 경쟁보다는 그 주자들의 경쟁보다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배 소장은요? 이러면 보니까 일단 좀 세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래프를 우리 만약에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보신다면 이재명 대표가 훅 올라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2부 여침이다. 2부 여침. 이재명 대표는 부각돼 있고 여당 후보들은 침체돼 있다. 2부 여침. 다 합치면 17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한동훈 5, 홍준표 5예요. 한때는 이재명 대표 어깨를 나란히 했던 한동훈 전 대표인데 한쪽 홍노, 한쪽 한동훈 전 대표는 쪼그라들었고 홍노 무리수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노린다. 마지막은 뭐냐면 이 조사가 이제 주관식으로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보기가 주어지는 건 아닌데 이 조사에서 민주당은 48인데 이재명 대표는 37이에요.
오, 10의 갭이 있네. 그렇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가 지속 유지가 될까? 물론 뭐 지지층들이야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요라고 하지만은 뭐 대선이 언제 치러지냐에 따라서 당장 한국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미생물이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경계가 되는 부분이겠죠. 일단 이재명 대표는 그럼 역시 사법 리스크가 변수고 여권 후보는 보니까 다 비슷하니까 경선 결과 합종 영행 이런 거 좀 보면 되겠네요. 한조 홍로. 근데 여론의 어떤 바람보다는 네. 당 내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네. 좌우하지 않을까. 사실 2017년 대선 때도 홍준표 후보가 당에서 일단 결정이 되고 확 떴거든요. 예, 그게 되풀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